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대가로 미국이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권 국가가 자신의 힘의 우위를 위협받기 시작하면 상대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현재의 패권 국가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과거에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0년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1970년 미국 GDP의 20%에 불과했던 일본은 1980년엔 40%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을 잠재적 패권 국가라 여기게 되었죠. 그리곤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입니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G5 재무장관들이 모여 엔화 가치 절상 등을 가결했다 해서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는 명분하에 1986년 8월에 미일 반도체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맺어 일본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벌써 미국 GDP의 70%가 넘어섰거든요. 중국의 거대한 규모로부터 나오는 경제 군사적 잠재력과 팽창주의 독재체제를 미국은 자국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편 영상의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해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극단적 무역 안보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원 피터 나바로를 선거 캠프에 영입했는데요. 민주당원임에도 그를 영입한 건 보호무역을 주장한 트럼프 입맛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피터 나바로는 하버드 대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 출신으로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등의 대미 무역 흑자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나프타, 한미 FTA 등 자유무역 제도 파기를 검토했던 것도 바로 피터 나바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매우 위협적이라 보았고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서 무너뜨려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쓸 정도로 중국의 반감이 심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첫 해인 2017년의 대중무역수지 통계가 2018년에 발표됐는데요. 미국은 당시 역대 최대의 대중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이를 보고 중국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였고 그해 9월에는 중국은 세계에 기생하는 경제적 기생충이다 라는 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8월부터 무역 대표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2018년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무역 대표부 수장은 로버트 하이저란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보호무역론자이자 미국 최고의 협상가 중 한 명이었어요. 트럼프 정부 시절 각종 무역 실무는 이 사람이 지휘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처럼 피터 나바로가 무역 강경책을 주도하고 실무는 로버트 라이저가 지휘한 것이죠. 미국 무역 대표부는 통상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불공정 교역 및 투자 행위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18년 7월 이후 4차례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중국은 대외무역법 7조 등에 의거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더욱더 거세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GT 등 중국 IT 기업에 대해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중 미국 제품이나 기술이 포함된 경우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강요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2019년 8월에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히토류를 무기화해 반격을 합니다. 그렇게 격화되던 미중 갈등은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18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중국이 숙이고 들어간 거죠. 이 합의에서 중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조정, 환율제도 운영 투명화, 불공정 관행 시정, 금융시장 개방 4가지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계속되었고 중국도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에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했고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책임론, 홍콩 보안법 제정 문제, 위그르족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정치적으로도 계속 압박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1년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어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바이든 정부는 2022년에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화했는데요. 반도체 지원법은 2017년 이후 확대된 중국 IT 기업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공장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도체 지원법 입법에 더해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 입법한 두 번째 법안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긴 하나 이 법안에는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미국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탈출구로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를 늘리는 등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권에 도전한 대가로 받는 미국의 공격에 중국의 경기는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고요. 캐논, 도시바, 브리지스톤, 폭스바겐, HP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공장 폐쇄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871년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만으로 본다면 2030년쯤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 사실만으로도 중국이 눈에 가시일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식적으로 미성숙한 중국이 전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막강한 힘을 갖는다면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패권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큰 흐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로써 미중 패권전쟁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